안녕하세요. 수박겉잡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 에우테르페편의 핵심 서사를 다루겠습니다. 이집트의 초대 왕 메네스로부터 전설적인 정복 군주 세소스트리스에 이르는 파라오들의 계보와 업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왕권 이데올로기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5파트로 구성됩니다. 첫째, 메네스에서 세소스트리스까지의 왕연표와 계보를 서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둘째, 이들이 단행한 토목사업과 영토 정책이 어떻게 수력 국가를 형성했는지 분석합니다. 셋째, 세소스트리스의 원정에 담긴 왕권 이데올로기와 상징 정치를 살펴봅니다. 넷째,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현대 이집트학의 고고학적 성과와 대조하여 사료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권에서 묘사된 위대한 이집트가 제3권의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의 광기와 어떤 서사적 대비 구조를 형성하는지 논증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자연적 조건 위에서 수천 년에 걸쳐 고유한 문명과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 온 국가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 역사 제2권 에우테르페를 통해 이집트의 지리, 풍습, 종교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집트 재관들이 전해준 전승을 바탕으로 파라오들의 계보와 업적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제2권은 페르시아 제국의 이집트 침공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을 다루기 위한 서사적 배경을 제공하며 특히 메네스부터 세소스트리스까지의 서사는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자연의 무질서를 극복하고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블록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트, 메네스에서 세소스트리스까지의 왕연표와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제2권은 이집트인들의 기원 탐구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로 시작됩니다. 푸산메티코스 왕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두 아기를 외부와 격리시켜 양치기에게 키우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내뱉은 단어가 프리기아어로 빵을 뜻하는 베코스였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프리기아인들이 이집트인들보다 더 오래된 민족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두는 이집트가 지닌 아득한 고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장치로 작용하며 이후 전개되는 330명에 달하는 파라오들의 장구한 계보에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테베 재관들이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읽어주며 메네스 이후 330명의 왕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이 거대한 계보 중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소수의 군주들에게 서술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집트의 초대 왕으로 서술되는 메네스 또는 미니 통치하기 이전 이집트 영토는 테베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살 수 없는 거대한 늪지대였다고 전해집니다. 메네스는 나일강의 물길을 통제하여 남쪽으로 약 100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거대한 제방을 쌓아 물줄기를 돌렸고 이를 통해 확보한 건조한 대지 위에 이집트의 역사적 수도인 멤피스를 창건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북쪽과 서쪽의 호수를 파고 멤피스 내부의 이집트 종교 및 공예의 중심이 될 헤파이스토스 신전 즉 프타 신전을 건립하여 행정과 신앙의 중심지를 구축했습니다. 메네스의 멤피스 제방 축조는 이집트라는 국가가 무질서한 자연, 즉 끝없는 늪지대에 인위적인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공간 지배 선언이었습니다. 메네스 이후에는 330명의 왕이 이어졌는데 헤로도토스는 이들 중 18명이 에티오피아 출신이었고 단 한 명만이 이집트 출신의 여왕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이 유일한 여왕의 이름은 니토크리스로 바빌론의 여왕과 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니토크리스는 자신의 오빠이자 선왕이었던 자를 살해한 이집트 귀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거대한 지하 연회장을 비밀리에 건설했습니다. 그녀는 낙성식을 핑계로 반역자들을 대거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던 중 비밀 통로를 통해 나일강의 강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모두 수몰시켰습니다. 그리고 반란 세력의 잔당으로부터 닥칠 보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불타는 제투성이 방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고 묘사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330명의 왕들 가운데 니토크리스를 제외하고는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이가 없었다고 일축합니다. 그리하여 이긴 무명의 시대를 끝내고 등장하는 군주가 바로 모이리스 왕입니다. 모이리스는 멤피스에 위치한 헤파이스토스 신전의 북쪽 주랑을 건설하여 신전을 화려하게 증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경이로운 업적은 모이리스 호수라 불리는 파이움 지역의 거대한 인공호수를 굴착한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호수가 나일강의 홍수와 가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 한가운데에 수면 위와 아래로 각각 300피트, 즉 50파덤씩 뻗어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세워져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호수는 둘레 3600스타디온, 약 666km의 수심이 300피트에 달하는 완전한 인공호수이며 나일강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물을 받아내고 갈수기에는 물을 돌려보내어 이집트 전역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다고 묘사됩니다. 모이리스의 뒤를 이은 왕조는 세소스트리스에 이르러 제국적 팽창의 정점을 맞이합니다. 세소스트리스는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계 정복 군주로 묘사됩니다. 그는 최초로 군함을 건조하여 아라비아만, 즉 홍해 연안의 국가들을 평정했고 천해로 인해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전진했습니다. 이집트로 귀환한 그는 대규모 육군을 조직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휩쓸었으며 흑해 연안의 스키티아와 유럽의 트라키아까지 진격했습니다. 나아가 파시스 강에 이르러 군대의 일부를 정착시켜 콜키스 민족의 기원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정복전쟁을 마친 뒤 그는 포로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이집트 전역의 운하망을 구축하고 국토를 기하학적 격자형으로 분할하여 조세 제도의 기틀을 닦는 등 제국의 내부적 질서를 완벽하게 확립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현대 이집트학의 성과와 대조해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왕들의 계보를 마네토의 이집트사, 토리노 왕명록,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등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대응 관계가 드러납니다. 메네스는 초기 왕조 시대 제1왕조의 나르메르 또는 호르아아로 비정됩니다. 모이리스는 중왕국 제12왕조의 아메네마트 3세와 대응되며 흥미롭게도 모이리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대 이집트어로 큰 운하를 뜻하는 미웨르를 제관들이 파라오의 임명으로 잘못 전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소스트리스는 제12왕조의 세누스레트 3세와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의 무운이 결합된 합성 인물, 즉 컴포지트 피겨로 판명됩니다. 또한 니토크리스 여왕은 제6왕조 말기의 남성 파라오 네체리카레의 이름이 후대 구정 과정에서 여성으로 오인되어 복수극의 주인공으로 전설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서술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척박한 자연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단행한 기념비적인 토목사업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물길을 굴복시키며 거대한 호수와 운하를 파내어 지형 자체를 개조하는 행위는 단순한 공학적 성과를 넘어 파라오의 권력 정당성을 우주적 차원에서 증명하는 정치적 의례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가리켜 나일강의 선물이라 칭하며 쟁기질이나 괭이질 없이도 범람이 남긴 비옥한 흙토 위에 씨앗을 뿌려 파종하는 이집트인들의 농업적 수월성을 감탄 어린 시선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축복은 역설적으로 나일강의 범람 시기인 아크에트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파괴적인 물결을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의 존재 하에서만 국가적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칼 비트포겔이 주창한 수력사회 이론에 따르면 범람하는 강물을 각 농지로 분배하는 관계 시스템과 운하망을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고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구축하는 과정 자체가 전제군주제를 탄생시키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이집트의 농민들은 범람된 물을 토양에 가두고 잉여 수자원을 다른 운하로 배출하는 복잡한 수문학적 연결망 속에서 생존해야 했으며 샤두프와 나일로미터 같은 도구를 통해 수위를 예측하고 배분하는 권력은 곧 생사여탈권과 다름없었습니다. 즉, 파라오의 절대 권력은 수자원의 분배라는 물리적 기반 위에 서 있었으며 제방과 저수지는 반역이나 분열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국가통합의 인프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리시설의 축조는 고대 이집트 왕권의 핵심 종교 이데올로기인 마하트를 물리적으로 대지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마하트는 진리, 정의,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의미하며 그 대척점에는 혼돈과 파괴, 범죄를 의미하는 이스페트가 존재합니다. 무절제한 대홍수나 혹독한 가뭄은 이스페트의 발현이었으므로 신의 대리자인 파라오는 치수 사업을 통해 자연의 혼돈을 길들이고 제국의 마하트를 확립해야 할 우주적 의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이리스 호수는 잉여 수자원을 저장하여 기근을 막고 농토의 유실을 방지함으로써 자연의 불규칙성을 파라오의 권위 아래 영구적으로 종속시키는 완벽한 장치였습니다. 모이리스 호수 곁에 세워진 라비린토스는 12개의 지붕 덮인 거대한 뜰과 3000개의 방,
즉 지상 1500개와 지하 1500개로 구성된 미궁 같은 복합 건축물입니다. 스트라본과 디오도루스 시켈로스 등 고전기 역사가들은 이 구조물의 수많은 방들이 이집트의 각 노모스, 즉 행정구역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라비린토스는 상하 이집트의 모든 지역 재관들과 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국가의 대소사를 논의하며 사법적 재판을 수행하던 우주적이고 행정적인 소우주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와 방들은 이방인이나 침입자에게는 이스페트의 혼돈을 안겨주지만 내부의 질서를 알고 있는 통치자에게는 제국 전체를 하나의 건물 안에 압축하여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중앙집권적 행정본부였습니다. 정복전쟁을 마치고 이집트로 귀환한 세소스트리스는 포로들의 막대한 노동력을 동원하여 헤파이스토스 신전으로 거대한 돌을 끌어오게 하고 이집트 전토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운하를 굴작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광범위한 운하 건설로 인해 본래 평탄했던 이집트 지형이 말이나 마차, 전차가 다닐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기록합니다. 나아가 왕은 모든 이집트인에게 사각형의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년 세금을 거두었으며 나일강이 범람으로 토지가 유실될 경우 관리를 보내 면적을 다시 측량하게 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정밀한 토지 측량 관행이 그리스로 넘어가 기하학의 기원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운하 건설과 기하학적 토지 분할 정책은 단순한 농업 장려책을 넘어 영토의 물리적 통제와 조세 행정을 결합한 고도의 통치 기술이었습니다. 첫째, 정밀한 기하학과 측량수를 바탕으로 한 토지 대장 작성은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고 세수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 전차가 다닐 수 없도록 국토를 수많은 물길로 파편화시킨 운하망은 기동력을 요하는 지방 귀족들이나 노모스 총독들의 군사적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는 훌륭한 방어선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운하는 중앙정부의 조세 관료들과 보급선이 이집트 내륙 깊숙한 말단 촐라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수상 교통망을 제공했습니다. 즉, 토목사업은 영토의 효율적 지배와 생산력 극대화를 통해 안정된 이집트를 완성하는 파라오의 궁극적 통치 행위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제2권의 서사에서 세소스트리스는 정복자로서의 파라오의 완벽한 원형을 제시합니다. 그가 주도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넘나드는 거대한 군사 원정은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적 목적을 넘어 이집트의 왕권 이데올로기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정치 행위였습니다. 이집트의 세계관에서 우주는 신이 창조한 완벽한 질서인 마하트가 유지되는 이집트 본토와 그 외곽을 둘러싼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 즉 이스페트로 이분화됩니다. 이방인과 외적들은 마하트를 위협하는 적대적 세력이므로 파라오는 이들을 징벌하고 이집트의 우주적 질서 아래 편입시켜야 할 종교적이고 군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세소스트리스가 세계의 끝이라 여겨지던 지역까지 진군하여 이집트식 생활 양식과 문화를 이식했다는 묘사, 특히 콜키스의 군대를 정착시켰다는 이야기는 파라오가 이집트의 문명사적 패권과 마하트를 전 세계로 팽창시켰음을 선언하는 제국주의적 신화의 완성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어떤 파라오도 스키티아나 트라키아까지 진격한 적은 없으며 콜키스 문명은 이보다 한참 후인 기원전 8세기에나 등장합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원정 경로는 중왕국 세누스레트 3세의 누비아 및 시리아 진출, 신왕국 람세스 2세의 히타이트 제국과의 일전 등 실제 역사적 무운들이 후대 재관들의 민족주의적 프로파간다 속에서 과장되고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세소스트리스의 원정서술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문제적인 대목은 그가 정복지에 세운 비석과 부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세소스트리스는 자신의 군대에 치열하게 저항하며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민족들의 영토에는 자신의 이름과 조국, 그리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켰음을 기리는 자랑스러운 비문을 남겼습니다. 반면 전투 없이 나약하게 항복하거나 겁쟁이처럼 도망친 민족들의 영토에는 동일한 비문에 더해 여성 성기의 형상을 새겨 넣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상징 정치는 고대 세계에서 권력, 무력, 지배를 철저하게 남성성과 동일시하고 패배와 굴종, 유약함을 여성화로 치환하는 젠더 역학의 발현입니다. 적국의 영토에 여성 성기를 새기는 것은 그 민족 전체를 심리적으로 거세하고 영구적인 수치심을 낙인 찍는 상징적 폭력 행위였습니다.
한편 헤로도토스는 이오니아 지역의 카라벨패스 암벽에서 자신이 이 부조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바위에 새겨진 4큐빗반 높이의 인물이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활을 들고 가슴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다고 확신했지만 현대 고고학의 분석 결과 이 부조는 히타이트 제국 산하 아르자와 계통 국가인 미라의 왕 타르카스나와를 묘사한 루이아어 상형 문자 부조임이 밝혀졌습니다. 헤로도토스가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조각 양식 및 문자를 구별하지 못해 빚어진 오해였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경계 표시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반증합니다. 군주가 세계 곳곳의 바위에 자신의 형상과 글귀를 남기는 행위는 물리적인 군대가 철수한 뒤에도 그 지역의 공간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장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헤로도토스가 기술한 이집트 왕들의 목록과 그들의 업적은 오랫동안 고대 이집트의 절대 연대기를 구성하는 기초 사료 중 하나로 대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이집트학의 눈부신 발전, 즉 마네토의 이집트사 파편 기록, 아비도스 왕명록, 카르낙 왕명록, 토리노 파피루스 같은 당대의 1차 사료, 그리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기술의 도입을 통해 헤로도토스의 연대기에는 역사적 왜곡과 중첩, 신화화가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도토스가 재관들로부터 채록한 핵심 사건 중 상당수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 고고학적 발굴과 일치합니다. 메네스의 상하 이집트 통일과 멤피스 건설에 대해서는 19세기 말 발굴된 나르메르 팔레트와 아비도스의 진흙 인장 기록이 나르메르가 상하 이집트를 무력으로 통합하고 통일 국가의 기틀을 다졌음을 실증합니다. 멤피스, 즉 이네브 해지 하얀 성벽이 초기 왕조 시대부터 나일강 하류의 범람을 통제하며 수도 역할을 했음은 고고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헤로도토스의 수리공학적 서술과 부합합니다. 모이리스와 파이움 개발의 실체 역시 중왕국 제12왕조 아메네마트 3세의 업적과 호환됩니다. 아메네마트 3세는 파이움 오아시스로 흘러드는 수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거대한 농경지를 확보했고 그 근처 하와라에 이집트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장제전을 세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수치에는 과장이 섞여 있으나 당시 수면 위로 솟아있었을 두 개의 거대한 파라오 좌상, 즉 비라무의 거상을 호수한 가운데에 있는 피라미드로 오인했을 것이라는 존 볼과 앨런 로이드의 분석은 헤로도토스가 실제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서술했음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또한 세소스트리스의 이름이 제12왕조의 세누스레트의 그리스식 음역에서 유래했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실제로 세누스레트 3세는 누비아로 깊숙이 진격하여 제2폭포 근처 셈나의 정복을 기념하는 국경 비석을 세웠습니다. 반면 헤로도토스의 왕명록은 시대 순서와 인물의 정체성 면에서 치명적인 불일치를 드러냅니다. 첫째, 시대의 역전과 압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대기적 오류는 쿠프, 카프레, 멘카우레 등 고왕국 제4왕조의 위대한 피라미드 건설자들을 세소스트리스나 람프시니토스 같은 신왕국 시대 이후의 왕들보다 뒤에 배치한 점입니다. 이는 헤로도토스가 연대기적으로 정리된 공식 문헌을 직접 해독했다기보다는 파피루스를 쥔 이집트 현지 가이드나 하급 재관들이 특정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술하는 도덕적 설화와 단편적인 에피소드에 크게 의존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물의 합성입니다. 세소스트리스에 대한 초인적인 정복 서술은 단일 인물의 것이 아닙니다. 누비아와 레반트 원정을 수행한 12왕조의 세누스레트 3세,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원정군을 파견하여 히타이트와 카데시 전투를 치르고 수많은 거대 건축물을 남긴 19왕조의 람세스 2세의 무운이 한 명의 영웅적 군주로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셋째, 기억투쟁입니다. 이러한 연대기적 혼란과 신화화는 헤로도토스 개인의 무지라기보다 후기 왕조시대 이집트 재관들의 의도적인 역사적 투영 방식에 기인합니다.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압도적인 지배를 받던 제27왕조 당시의 이집트 재관들은 낯선 이오니아의 역사가 헤로도토스 앞에서 자신들의 문명이 가진 장구한 역사, 메네스 이후 345세대 약 1만 1000년을 극단적으로 과장하고 전시했습니다. 이는 새롭게 떠오르는 헬라인들과 페르시아 지배자들의 짧고 일천한 역사에 대비되는 거대한 시간의 신기루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적으로는 예속되었을지언정 문화적 자존심만큼은 지켜내려는 이집트 지식인들의 치열한 기억투쟁이자 의도적인 아카이즘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거시적인 문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조명할 때 제2권 에우테르페 전체와 우리가 분석한 메네스에서 세소스트리스까지의 블록은 단순히 한 국가의 연대기나 백과사전식 나열이 아닙니다. 이 블록은 철저하게 이어지는 제3권 탈리아에서 펼쳐지는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의 이집트 침략 그리고 그의 폭압적 광기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서사적이고 윤리적인 장막입니다. 이 대비는 3가지 차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원정의 성격과 결과의 대비입니다. 세소스트리스는 치밀한 병참선 계산과 압도적인 힘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하고 이집트의 거대한 부와 운하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면 이집트를 손에 넣은 캄비세스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준비 없이 에티오피아 원정을 감행했다가 사막의 척박한 지형과 물류를 오판하여 자신의 군대를 처참한 아사와 제비뽑기를 통한 식인 상태로 내모는 파멸적 실패를 겪습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를 무시한 권력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관용과 폐륜의 대비입니다. 세소스트리스는 자신에게 격렬하게 저항한 적들에게조차 비석에 그들의 용맹함을 기리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캄비세스는 항복한 이집트 파라오 푸산메니토스의 딸을 노예로 만들고 아들을 도살했으며 선왕 아마시스의 무덤을 파헤쳐 미라를 채찍질하고 불태우는 폐륜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친동생 스메르디스를 질투하여 암살하고 임신한 여동생이자 아내를 발로 차 죽이는 폭군으로 전락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성과 관습, 즉 노모스의 파괴입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헤파이스토스 신전의 거대한 주랑을 증축하고 경건하게 제사를 올리며 신탁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캄비세스는 이집트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아피스소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푸타 신전에 난입하여 성스러운 신상들을 비웃고 불태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캄비세스가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야 남의 나라의 율법과 신성한 관습, 즉 노모스를 조롱할 리 없다고 준열하게 논평하며 타자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그의 광기를 제국주의적 오만의 정점으로 규탄합니다. 제2권에 묘사된 고대 이집트는 인간 이성과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평화로우며 경건한 문명이었습니다. 메네스와 모이리스, 세소스트리스로 대변되는 파라오들은 거칠고 통제 불가능한 자연의 댐, 운하, 기하학을 동원하여 완벽한 질서를 부여했고 신전을 세워 종교를 반석 위에 올렸으며 토지를 공정하게 분할하여 법률을 제정한 마하트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캄비세스는 바로 이 모든 오랜 문명적 질서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이스페트의 화신이자 그리스적 역사관에서 파멸을 낳는 휴브리스, 즉 신에 대한 오만의 결정체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제2권에서 메네스부터 세소스트리스에 이르는 장대한 왕들의 업적과 기하학적 토목사업, 그리고 영토 확장의 전설을 그토록 상세하고 경외에 찬 시선으로 묘사한 것은 바로 뒤이어 제3권에서 자행될 페르시아 제국의 오만과 캄비세스의 관계를 고발하기 위한 서사적 예비 작업이었습니다. 제2권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겹겹이 쌓아올린 위대한 이집트라는 기념비적 이미지는 제3권에서 캄비세스라는 비합리적이고 야만적인 권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그러나 이 파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캄비세스 역시 아피스소를 찔렀던 바로 그 위치, 허벅지에 자신의 칼이 우연히 박히는 치명상을 입고 허망하게 사망하도록 서사를 매듭짓습니다. 이는 자연의 오랜 질서와 타국의 고유한 관습, 노모스를 무시한 제국주의적 폭력은 필연적으로 신성한 우주적 정의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헤로도토스의 거시적인 인과율적 역사관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네스에서 세소스트리스에 이르는 이집트 왕권의 눈부신 영광은 단순히 한 고대 국가의 연대기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와 문명, 권력의 정당성이 어떻게 자연을 개척하여 세워지는가에 대한 위대한 인류학적 보고서이며 오만함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인간 권력의 덧없음을 반증하기 위해 역사학의 아버지가 치밀하게 설계한 장엄한 무대 장치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